하나씩 1930년대 중산층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가족사 소설, 또 리얼리즘 소설을 보고 있고 약간의 경향소설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소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향소설은 바로 사회주의적, 즉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경향소설적인 성격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이 제목이 가지는 태평천하, 있는 그대로 의미는 무슨 의미니? 태평천하가 무슨 의미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면 그걸 얘기를 해야지. 태연아, 태평천하가 무슨 뜻이야? 네? 아니야. 큰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뜻인데, 근데 제목이 아까 언제라 그랬죠? 이거 언제 작품이라고?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가 평화로운 세상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이 제목이 가지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슨 법? 안 없어.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반어적이면서 이 태평천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윤직원 영감이란 말이야. 윤직원 영감이 작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손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좋은 평화로운 세상, 태평성대에 사회주의가 웬 말이냐라고 말해요. 그럼 윤직원 영감은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태평천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비판이니까 무슨적? 풍자적. 그래서 이 작품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윤직원 영감을 비판하는 풍자적인 소설이죠. 알겠죠? 태평천하, 평화로운 세상.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은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반어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다음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자,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이야. 여기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윤직원 영감은 인력과의 싹고 깎으려하고 지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부주세, 짠돌이죠. 그런 그에게도 부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한말이면 조선시대야. 조선시대에도 재산이 있었는데 화적대들한테 아버지가 죽음을 당한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불안당들이 없잖아. 일본한테 돈만 주면 일본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무도장이라는 여기는 무술 연습하는 곳이겠죠. 그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그런 제사를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부에 도금을 하는 한편 혼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합니다. 혼자가 두 명이에요. 윤종수, 윤종학. 윤종학은 지금 조선에 있고 종학이는 어디에서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입니다. 얘를 경찰서장으로 만들고 가문을 빛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혼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윤창식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윤종학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소방맞고 이혼하고 돌아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누구에게? 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들도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다 시원찮아요. 혼자 있는데 손자도 원래는 군수했으면 좋겠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기대는 딸, 며느리도 다 마찬가지야.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어? 일본에 있는 종학이밖에 없어. 이 종학이한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있다. 자, 이 작품은 소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소제목. 망진 자는 호양이라라는 거. 이게 이제 15장인데 15장이 분장체 소설이거든요. 이게 이제 15장인데 망진 자는 호양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진나라의 황제가 누구냐? 그렇죠. 진시황. 진시황이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통일 왕조를 세웁니다.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누구라고요? 호다라고 말해요. 이 호자는 무슨 호자야? 오랑캐 호자야.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진시황은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게 오랑캐구나 생각해서 북쪽을 향해서 뭘 쌓아요? 만리장을 만리장을 쌓아서 오랑캐를 막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게 된 건 누구 때문에 망해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망해요. 호자가 아들 때문에. 즉 망진자는 호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뭐가 되겠니? 윤직원 가문을 망하게 할 사람 역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누구게? 그리고 호와 뜻하는 누구다? 아들? 종아리. 왜? 혼자 종아리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아주 후하다라는 말을 윤직원 가문을 망하게 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있지. 그래서 요거 옆에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저 제목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앞에 나올 내용을 어떻게 하니? 조금 짐작할 수 있게 하지.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소제목의 역할입니다. 망진자는 호얀이라는 소제목이 지금 망진자는 호얀이라는 제15장의 제목으로 진나라 진시황의 아들 호해로 인해 망한 것처럼 윤직원의 집안이 그가 아끼는 손자 종아기 때문에 망할 것을 암시해준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소제목이고요. 이 서술자의 태도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서술자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에서 이 작품은 여기 서술자는 작가라고 말이 돼요. 윤직원을 윤두껍이라고 부르고요. 윤용기를 말대가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등장인물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으로 인물을 격하한다는 얘기는 뭐니? 떨어뜨려서 품격을 떨어뜨려서 평자적으로 그 인물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서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직원 영감의 태도가 비판적이에요. 평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체상의 특징인데 문체상 이 글의 투야 글투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미리 하고 가는 이유는 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구어체로 일상적인 말하는 거. 서술자가 독자한테 그냥 일상적인 말하는 태로 말하는 게 구어체야. 청자에게 존재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사용하여 했다요 요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독자하고 친근감을 형성합니다. 보면 알겠죠? 뭐뭐 했다요? 했겠다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요를 통해서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줘서 독자와의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는 이게 요 태평사의 작품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식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부가 라고 했죠. 이거 아까 뭐라고 했지? 윤두꺼비라고 말했잖아. 별명을 부르고요.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윤용기란 말이야. 그걸 말대가리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천박한 별명으로 아까 그 사람들의 격하한다고 그랬지? 품격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윤용기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탄을 하고 화강이 충천을 하는 그 화강, 그러니까 불빛, 불타는 그 불이겠죠? 불빛이 하늘을 찌르는 곳에 우러러서 하늘을 우러서 말했어요.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라고 말한 거야. 이놈의 세상 안 망하냐? 라고 말해.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야. 왜? 자기 아버지가 화적대 손에 죽었으니까. 이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고 말하는 거야. 아주 이기적이지.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이기적인 비의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고 했죠. 뭐라고 나왔다고 할까? 있겠다요 라고 나와있지.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도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판소리적인 문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 친근감을 형성한다고 해서 독자랑 그래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어투를 말하죠. 뭐 이런 것도 부정적인 어투라고 봐요. 뭐 했겠다요. 말대가리 윤용규, 윤두꺼비.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그 다음 이미 반세기 전, 50년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여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 그 투쟁이지. 나 빼고 다 망해라고 투쟁의 선언이잖아. 이게 진짜 웅장하니? 웅장한 건 아니지. 그래서 뭐라고 써? 웅장한 투쟁이었지. 라고 반어적을 통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그 사람에 대한 투쟁을 진짜 웅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응? 그래서 투쟁에 대해서 깔아뭉개는 거지. 웅장한 투쟁은 참. 누구 생각에? 누구 생각에? 서술자 생각. 그래서 편집자는 논평.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는 논평이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아둬야 되겠죠? 편집자 논평. 이 말은 윤직원 영감이 이런 선언을 했잖아.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었잖아. 저 말에 대한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평가예요. 이걸 편집자는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 그래서 저런 투쟁한 것을 내서 참 비웃고 비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적인 편집.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누구 빼고 다 망한 거야? 윤직원 빼고 다 망한 거야. 이거 성공한 거야. 그래서 나라는 일본에 넘어가고 윤직원은 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윤직원은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 이것도 누구 생각이라고? 편집자 논평 서술자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윤직원은 부자가 됐고. 그러면 상황이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 큰며느리입니다. 큰며느리만 빼놓고 좀 더 갈게요.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각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뭐 먹으러 온 거야? 점심밥상을 찾으려고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뭐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인물들의 관계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윤영규죠? 누구야? 윤영규 누구? 윤직원 영감의 할아버지야. 아버지야. 윤직원 영감. 그리고 상식이가 있어. 상식이 아들. 태식이 누구? 둘째 아들. 딸 서울아씨. 서울로 시집 갔다가 소방 먹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창식이한테는 윤창식한테 아들이 두 명 있어요. 윤종수하고 윤종학이 있어요. 종학이 지금 어디 있다고? 유학 중이고 종수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윤창식과 윤종수 둘 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태식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수의 부인이 윤종수의 부인 이름이 박씨고요. 윤종학의 부인님이 조씨예요. 아까 고씨만 빼고 윤창식의 부인인 고씨만 빼고 안방에서 다 모인 거야. 누굴 맞이한 거니? 윤직원 영감을 맞이하러 온 거야. 그 다음에 윤종수한테는 아들이 있어. 얘가 경손이야. 그래서 경손애비 그러면 누굴 뜻해? 종수를 뜻한다는 거야. 이거 한번 이거 눈에 익숙해봐. 윤직원 영감, 서울아씨, 창식이, 태식이. 창식의 부인의 고씨. 창식의 아들 종수, 종학이. 종수의 부인 박씨, 종학의 부인 조씨. 그 다음에 종수의 아들 경손이. 이렇게 인물 관계도가 좀 먼저 그려져야지 작품을 읽을 때 좀 자연스럽게 읽힌다. 다시 여기 한번 가볼게. 자,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라고 했죠. 뒤채의 두 동서는 누구가 되겠니? 종수의 부인과 종학의 부인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종수가 들어오죠. 그들의 옹이 안에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각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습니다. 방금 점심밥
다 모인 거죠. 이 자리에서 윤직원 영감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니? 너 경선회비. 이 경선회비가 누구야 그러면? 종학이. 빨리 봐야지. 종학이죠. 종학이한테 말해. 너 경선회비 종학이. 여기 정신 차려라. 종수. 너 종학이라고 했다? 경선회비는 종수야. 너 종수. 너 둘이 정신 차려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들을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선해 주시오. 라고 나와있지. 자, 그러면 종수의 부인 누구겠니? 뭐라고 빨리. 종수의 부인 누구야? 고시오. 박씨야. 이렇게 돼. 점잖게 경선해 비죠. 그러니까 없었으면 야 종수 너 이 새끼야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부인이 있으니까 점잖게 경선해 비. 너 이제 경선해 비. 너 정신 차려라. 왜? 종수가 약간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했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가 암만 해도 네 아우 종학이만은 못해. 종학이가 누구라고요? 일본에 유학한 집안의 모든 기대를 걷고 있는 데가 종학이야. 종학이만은 못해요.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 작품에 유일하게 제정신 박힌 애예요. 누가? 윤종학이. 그래서 종학이만 유일하게 이 작품 전체에서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종학이는 못해요.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대학을 졸업하는 내후년. 그러니까 너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설렁설렁하지도 않고 내후년 대학교를 졸업하잖아.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3, 4년만 찌들고 나면 그놈은 지가 목적건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를 잘 쓰더구나. 목적건 경부가 되어갖고서 경부는 경찰의 직책 이름이겠죠. 경부가 되어가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종학이는 뭐가 되기를 바래? 경찰서장이 되길 바라고 종수는 뭐가 되길 바래? 군수가 되길 바라는 거야. 응? 알겠어? 네. 그러니까도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 서기를 댕기고 있다. 남 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누덜 좋고 누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야.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팔이 톡톡만 치고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위신을 위해서라도 손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지금 집안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알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내용 살짝 한번 가볼까요? 문체도 특징했고 아까 뭐뭐 했다요 라고 이렇게 판소리 경원체는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판소리 특징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이쪽에 넘어가서 주요 등장인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직원 영감 일대 가족사 소설이라고 했죠. 3대에 걸친 이야기니까 윤직원 영감 서울의 대지주이자 구두쇠고요.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일본의 고마워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주의가 불안당패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주의를 아주 난폭히 생각해요. 사회주의. 윤창식 이래 윤직원 영감 아들이죠. 개학의 교육을 받은 세대지만 사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이고요. 노름으로 재산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종수 3대죠. 윤직원 영감의 큰손자 무능력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윤종학 우리 형제잖아. 윤직원 영감의 둘째 손자 윤직원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았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나중에 뭐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라고 했지. 여기서 봐야 돼. 윤종학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잖아. 그런데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가 불안당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 기대가 컸지.
근데 그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주의를 한단 말이야. 실망감이 더 크겠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실망감 또한 크게 됩니다. 가족은 이렇게 봤죠? 자, 이거 볼게요.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어 라는 말은, 참말로 쓰겄다라는 말은 참말로 쓸만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워낙 나를 특별하게 다루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그만큼 기대와 총애가 큰 거지. 기대가 큰 거지. 아까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 꼭 믿어. 작년 올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깊이 헤프게 쓰다는 거야. 그놈이 돈을 좀 헤프게 쓰기는 하는가 보다마는, 헤프게 쓰는가 봐는 그것도 거기서 너에게다 대면은 안 쓰는 심이지. 그러니까 요즘 종아기가 옛날만큼 돈을 좀 더, 옛날보다 더 쓰긴 하는데 그것도 너한테 비하면 안 쓰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돈을 어디다 쓰게? 네, 사회주의 운동한테 돈 쓰는 거야. 안 쓰는 셈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헐렁하지만 말고서 제 줏대만 튼실할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을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2만 원꼭 보내주었다. 500원 달라고 2만 원 줬다. 500원은 나도 줄 수 있는. 카메라 안 보이죠? 자, 지난달에도 500원을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2만 원 꼭 보내주었다. 그런데 종학에 대한 윤주관의 신뢰가, 그러니까 이만큼 모든 신뢰를 받고 있는 윤종학이라는 거야. 이런 신뢰를 받아본 적 있나? 지금도 받고 있죠? 자, 여기 윤주사는이라고 하는데, 윤주사가 누구예요? 아들 종수도로라고 했으니까. 윤주사는 누구니? 아들 종수도로라고 했으니까. 윤주사는 누구야? 이들 관계도 봐야지. 종수 아버지잖아. 누구? 그래, 창식이야, 창식. 응? 윤주사는 동그라미처럼 창식이라고 옆에 사람 헷갈리지 않게. 창식이는,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도로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는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누가? 이거 아닌데? 아닌데? 까먹었어. 이건 한 빼먹었지?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았어. 자, 마침 이때 마당에서 에헴 점잖은 밭은 뒤질 소리가 납니다. 누가 온 거야?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전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전보가 뭔지 아냐? 통신망. 전보를 어떻게 보내지? 편지는 그냥 편지라고 하지 전보라고 안 하지. 우체국에 가서요. 전보지로 왔어요. 그래. 그래서 내용을 줘. 그 내용을 말 그대로 전보로 저쪽으로 보내. 편지가 아니라 전신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편지 같은 건데 좀 빠르지. 편지를 고쳐서 우체부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우체부에서 이 말을 하셔 보면 삐삐삐 신호를 보내서 거기서 받아서 신호를 뽑아서 주는 거야.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간밤에 동경서원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라는 거야. 이제 창식이가 윤직원 영감이 집에 온 거야. 오고 싶었어, 안 오고 싶었어? 안 오고 싶어서. 근데 뭐 때문에? 동경에서 전보가 온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전보가. 이 전보가 불안하지? 이 전보가 어떤 내용의 전보일까요? 이 전보가 좀 불안합니다. 윤주사는 그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인사하러 나오잖아. 그래도 아버지니까.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냐? 심상이 아는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선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를 받고 마루까지 나선 이복동생 서울아 씨 왔어 오빠?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아들한테 또 절 받고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끌어안습니다. 인사치레를 다 한 다음에 끌어안어. 그랬더니 윤직원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무슨 말이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이 이렇듯 부르지도 않는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털어 오냐? 돈 달라고 오지? 돈 달라고 오지? 이렇게 아들의 방문을 발감하지 않아요. 공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공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말하는 것만 들어봐. 여기까지 말하는 거 들어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뭐 들어오냐? 돈 달러 오지? 말투가 어때요? 약간 삐껍고 집이. 삐껍지. 근데 아들은 어때? 공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말을 점잖게 하지. 이렇게 보니까 지체를 바꿔서 지위를 바꿔서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그려 라고 하죠. 누구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윤직원 영감의 해가 서쪽에서 뜨겁다. 뭐 들어왔냐? 돈 달라고 왔지? 말투만 보자면 이게 경망스럽고 어린 아들로 바꿨으면 딱 맞겠습니다. 아들은 좀 점잖스러운 데 비해서 아버지가 너무 경망스러운 거야. 이것도 누구 생각에? 편집자는 높여 서술자 생각에 라는 거죠. 그래서 윤직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뭐 하는 거니? 비꼬는 거겠죠?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는 거죠.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식청에서 붙잡혔다고요. 뭐라고요? 종학이가 경식청에 붙잡혔다. 왜 붙잡혔나 볼까? 깜짝 놀란 거죠. 왜? 우리 종학이가 내 말을 유단히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하고 내가 믿고 있는 종학이가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차마 방구덩이 내려 앉을 뻔했습니다. 이거 뭐니?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얘를 비판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가 되고 오해선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다 놀랬어. 윤직원 영감 마치 묵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았다. 심력 충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지급법이가 뭐만 양이니까 지급법 맞은 양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갈게요. 요까지 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엉덩방을 쳐서 뒤로 하고 넘어졌죠. 그러다가 입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그트리고 앉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그거 웬 소리여?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동무 친구야. 동학이 친구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칠한테 올립니다. 전보를 이렇게 부칠한테 올리는 거야. 윤직원 영감은 최대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의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그러니까 민서방이 번역한 거야. 일본어로 온 걸 민서방이 번역했어요. 그대로 줍니다. 종합 사상관계로 정식청의 픽업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더냐로 사상관계라고 해서 사상이잖아. 사회주의 사상관계로 정식청의 픽업 잡혀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겠죠.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이런 뜻이겠죠. 아까 종학이가 그 윤직원 형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불안당보다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평등이잖아. 가진 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거야. 그러니까 가진 자 입장은 너무 싫은 거지.
그놈의 사회주의 참여를 으응 계속 으응 자주 놀라죠.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둥거려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야, 사회주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사회주의에 참여하여 잡혀갔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윤주거는 먼저에는 처음에 경찰이 잡혀갔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만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 땅 밑으로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만 들어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 사상관계,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수천 길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죠. 너무 크다는 충격이었죠. 태연아, 왜 이렇게 충격이 크다고? 왜 이렇게 충격이 커? 그렇지,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의 신상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윤중원 정감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란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어떻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했다는 것 자체에 충격을 받은 거야. 종아기 사회주의란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세상에서 불황당패가 100길 1000길로 치운다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걔 아니를 걱정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진나라를 망할 자 호우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런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겠지. 진시황이 죽고 나서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그래도 진시황은 자기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걸 못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야. 근데 윤직원은 뭐야? 자기 아들이 집안을 망해먹는 걸 보게 생겼잖아. 그래서 오히려 진나라 시황이 진시황이 더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사회주의라인 응? 사회주의라인 응?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죠. 자, 여기 앞에 넘어가서 옆에 있는 거 살짝 하고 갈게요. 여기서 전보가 나오죠. 전보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죠. 이것 때문에 사건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거니까. 자, 사실은 윤종학이 검거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게 전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사의 전개야. 사건 스토리의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 서사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한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지? 윤직원이 종학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 여기서는 그 실망감이 나오니까 극적 반전을 유도하는 거고. 이 작품은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야. 이 작품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지만 사상범위 까닭에 전면에 등장시키기 곤란한 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윤종학을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작가 입장에서는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야. 근데 그럼 이 작가도 역시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일본의 인물을 찾아 작품이 직접적으로 등장시키고, 이게 그 얘기야. 이 작품이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지만 사상범인 까닭에 전면에 등장시키기 곤란하지. 그래서 종학을 전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래요. 전면에 내세우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암시 윤직원과 그의 집안을 몰락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자, 서술할 특징에서 편집자는 논평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만난 결론을 꼭 맞겠습니다.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 윤직원 연맹의 건망스러운 모습을 뒷공부. 등장인물의 대조적인 형상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잘 봐요. 부정적인 윤직원 영감, 윤창이 다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풍자 비판의 대상입니다.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지. 하지만 유일한 긍정적인 인물 윤종학은 긍정 인물이 작품 속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죠.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제목의 상징점이 망진자는 호해아니라라고 했죠. 진시황한테는 누구였어? 아들 호해가 되겠고요. 윤직원 영감한테는 혼자 종학이가 되겠죠.
5사 옛 이야기를 활용하여 윤직원 영합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자손 특히 윤종학임을 암시한다라고 나왔죠. 요거 됐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밑에 한번 가볼게요.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안구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을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이거 누구 말일까? 누구 말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동수 말이거나 아니면 상식이 말이겠죠. 그러면 참말이구나. 그러면 참말이요.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주고도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니께 생판 사회주의에다가 댔다. 오히려 경찰서에 잡혀? 응? 5사 6시할 놈이 그놈이 이게 어디 마땅한 것이라고 이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방패에 들어?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를 불황방패라고 보는 거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서 아니면 앉았을 때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듣자 방 안은 물을 친 듯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이게 나오죠. 윤직원 영감의 잘못된 세계관이 나오죠. 역사가.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하면 이 일제강점기 어떤 세상을 인식하는 거야? 태평평,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윤직원 영감을 비판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거둔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면서 험난 항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더냐? 이게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부한말에 화적대한테 그 윤용주가 죽었잖아. 재산 다 뺏기고. 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마을 고을 수령들이 또 뺏어갔잖아.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둑 내밀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이 말세는 조선이죠. 조선시대는 다 지나가고 자 보아라. 거리마다 순사요. 골마다 공명한 정사고 정치야. 골명한 정치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여기서 일본이야. 일본은 수십만 명을 병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의?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장난 아니구나. 역사가 장난 아니지 태어나. 정상적인 사고를 바뀐 사람이 아니죠. 근데 소설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서울에 사는 중산층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대표적인 친일이잖아. 일본한테 돈 대주고 정권에 돈 대주고 회사에서 마을에 사는 거예요.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외농 땅, 일본 땅에 가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응? 불황당패라고 했죠? 사회주의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윤직원의 여기 가로 부분, 왼쪽 가로 부분 여기까지 윤직원의 왜곡된 가치관 또는 왜곡된 가치관을 다른 말로 바꿔도 되겠죠? 뭐라고 해도 되겠니? 왜곡된 역사관. 세상 망쳐는 불황대에 참석을 한단 말이요. 응? 사투리가 나오네.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집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발갈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직원, 가원, 집안의 권속들입니다. 집안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편지해서 100년 징역이라고 하죠. 우리 징역 감방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지요. 뭐냐? 그놈을 3천석거리를 직분해. 3천석거리라는 얘기는 1년에 쌀이 3천석이 나오는 그 땅을 말해. 3천석거리는 직분하여 나눠서 주려고 했었는데 땅을 얼마큼 주려고 했다고? 1년에 쌀 3천석을 수확할 수 있는 분량의 땅을 나눠서 주려고 했었단 말이야. 원래는 했었는데 뭐냐? 그놈 3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그놈을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적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 주워버릴 걸. 응? 죽일 놈. 이렇게. 내가 동학이한테 3천석거리 땅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돈 팔아다가 경시청에다 갖다 줘서 사회주의라는 놈들 다 잡아들이라고 할 거야.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대를 저버린 혼자의 이 태평천하에 콩풀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 종서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망천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서버리어 죽일 놈 연달아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랑만까지 간 거죠. 그러나 몹시 사랑은 그 소요가 귀에 쳐져 있는 가건들의 귀에는 일반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기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들꽃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시체를 만난 두 아들 집안의 분위기가 다 망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이 정리가 되죠. 제가 와서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사회주의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인식이 어떻냐 하잖아요. 손주가 경시청에 갔는데 경시청 간 것보단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사회주의에 있다는 거에 큰 더 열받아. 동학이가 어떻게 됐냐 아니는 물어보지 않아요.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뭐라고 해? 세상 망천을 불황자들 패라고 합니다. 불황당패라고 합니다. 윤직원은 사회주의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반감을 가지고 있죠. 윤직원 영감의 심리 봅시다. 기대가 크죠? 대신 뭐도 크다? 절망감도 큽니다. 윤직원 영감에 윤종사,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집안을 유지해줄 것을 바랬는데 윤종학이 사상관계로 피검됐다는 정보를 받고 사회운동에 참여한 윤종학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관이 나오죠. 민족 전체가 굳건한 상태라고 일제에 의해 탄압받던 상황을 두고 공명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태평천하라고 생각하죠. 그걸 통해서 역사시 결여된 비정상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작품의 시대상 한번 가볼까요?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올바른 정사요라고 말했죠. 일본인 순사와 군사들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머무르며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친일파라는 걸 알 수 있죠. 시대상황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인식이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태평천하라고 보고 있죠. historic 역사를 갖고 있고, 제목 태평천하의 의미는 윤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일반 민중에게는 일제강점기가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기였지, 이 사람한테는 태평천하죠.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단어적으로 풍자. 단어가 나올 만하겠죠. 그러면 단어적으로 풍자. 그래서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 친일적 학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요구했습니다. 됩니까? 뒤에 맞춰 볼게요.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판의 대상을 삼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인물을 등장시켜서 비판의 대상을 삼으면서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고요. 팔소리 창자에 유사하게 했겠다요. 뭐뭐이죠? 라는 요를 써서 경어체를 구사하는 서술자를 설정했고요. 사투리와 비속어 나오죠? 사실감 100%입니다. 방언과 비속어를 통해서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과장, 넘어지는 장면, 과장법이죠. 단어, 태평천, 그래서 희화하듯 세상의 모습을 우스꽝 속에 그려서 세상을 풍자하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민주관이 놀라서 뭐 엉덩이빵을 찍고 막 그런 장면이 있지, 그걸 과장되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죠. 방언과 구어체 및 판소리 사설 이런 문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했다. 다 나오죠. 그러니까 사투리 많이 나오고 구어체, 일반적인 말하는 부, 판소리 사설 문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윤주건 영감의 현실인식에 대한 작가의 태도. 윤주건 영감의 현실인식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그런 사람을 비판하죠. 불안정패가 같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자신의 지상을 지켜주는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윤주건의 현실인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요, 작가는 윤주건을 통해 부도덕한 윤리의식을 비판하고 근대 정신을 망각한 지주계급과 왜곡된 식민지 형식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풍자한 거야.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 반어적인 의도의 표현, 인물의 추악함을 드러내고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대 판단이 중간중간 나오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방언 비속어는 현장감과 사실감. 이거 100%야. 현장감과 사실감. 세상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한 것, 과장을 통해서, 과장과 비속어를 통해서 희화한 것도 나오죠. 태평천하입니다의 경어체 문장이나 됐다요 같은 경박한 문구를 빌려서 사건을 진술하는 것도, 사건을 진술하는 자체 역할을 모르지 않고 사건을 요약, 평가하면서 독자에게 일러 바치는 형식을 취하고 뭐뭐 했겠다. 독자에게 일러 바치는 형식을 취하여 작중인물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판소리 전통을 위협하는 것으로 서술자는 판소리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 우동은 확실히 안 했을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인물관계 했고요. 윤주건 영감, 창식이, 종수하고 정학이. 얘네 둘은 방탕한 인물. 정학이는 유일한 기대, 집안의 온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지. 하지만 사회주의 참여에서 잡혀서 집안을 몰락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윤종학이거든요. 윤주건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윤주건 영감은 태평천하라고 말하죠. 그 근거가 뭐야? 사적폐나 불황자 같은 수령이 없고 일제의 치안 유지와 공평한 정책 안정된 생활을 하고 군사징병으로 우리나라를 외국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라를 태평천하다라고 부른다가 되죠. 넘어갑시다. 이거 아까 했죠? 역사의식이 부족한 친일파 인물을 등장시켰어요. 그렇죠? 태평천하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을 등장시켰어. 그래서 윤주건 영감을 통해 당시 반민족적, 반사회적, 친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풍자함과 동시에 식민체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암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역사적으로 국권이 상승돼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세상을 태평천하라고 인식을 해. 그런 부정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죠. 그걸 통해서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 친일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풍자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가치관을 어떤 걸 가져야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 한다. 그리고 아까 나왔죠? 소수자의 편집된 논평이 나타나는 거. 이걸 통해서 이거 나타나는 거.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됐다요라든지 정어체들을 사용하죠. 약간 경박한 말투를 사용하죠. 비속어를 사용한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단어 중에 하나 더 있었죠. 과연 승리를 했겠다. 이것도 진짜 위대한 웅장한 선언 이런 것도 다 단어들이라고.
비판하고 인물을 조롱하고 격하하고 희화할 부분을 유발한다. 여기는 서술장의 특징이 되게 잘 나오니까 선생님 물론 이제 클리닉지에도 잘 갖다 놨으니까 이제 풀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해봐. 여기 한번 해봐. 여기는 비용 OX 한번 해보고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기 OX 해보고 OX 해보고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